지금 이 순간 행복해지고 싶다면 걸어라. 한 철학자의 조언입니다. 우리 걷는다는 것 자체가 건강을 유지하거나 힐링한다는 것 이상의 가치를 갖고 있다는 의미일 텐데요. 바쁜 일상에 지쳐있을 때 오히려 자연을 향해 걸어 나가면 조금 더 행복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다는 의미겠죠. 그때 책 한 권 함께 가지고 갈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겠죠? 오늘도 책과 인생 이야기 함께 나눠봅니다. 인생 책방 책방지기 이지혜입니다. 책책책 공책책 수학책책 인생 책책방 책비싸움 책수의 권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책 소개해드리는 작가 책소작 이시안입니다. 첫 번째 코너 아는 척 책방입니다. 오늘은 어떤 책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병원에 갔더니 네. 갑자기 당신은 6개월, 무서워. 길면 한 무서워. 1년까지가 이제 끝이다. 네. 그러면 이제 죽게 될 것이다. 네. 이런 말을 듣는다면 뭘 하시겠어요? 너무 왜 무섭다. 이렇게 슬픈 얘기하세요, 시작부터. 그것도 하고 싶지가 않지만 일단 그렇다고 네. 하면 저는 집을 내다 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돈을 펑펑 쓸 거예요. 궁금해서 이렇게. 네. 음. 우리 MC님 같은 것 경우는. 같아요. 저는 집안 정리할 것 같아요. 그럼 내가 뭐가 돼? 네. 왜냐하면 저는 가끔 그 생각 하거든요. 내가 떠난 자리에 내 흔적이 너무 많이 남아있으면 너무 주변 사람들이 힘들 것 같아서 내가 좀 미리 정리하고 가야겠다 생각 좀 많이 해요. 아니 근데 갑자기 왜 이렇게 슬픈 얘기 하세요? 왜 이렇게 슬픈 네.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오늘 책이 많은 사람들한테 내가 살아있는 게 얼마나 정말 행복한 일인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해줬거든요.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입니다. 네. 이 루게릭병으로 죽어가는 그 모리 교수의 네. 이야기인데요. 죽음을 준비하고 그 과정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제자이자 작가가 미치 앨범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네. 이 사람이 14번 정도 그 만나가지고 그 대화를 책으로 기록하고 그게 출판이 된 겁니다. 근데 왜 월요일도 있고 뭐 수요일도 목요일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화요일이에요? 그러게요. 네, 그게 이제 이 아는 척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왜 화요일이냐? 별거 아니에요. 미치 앨범과 만나는 날이 화요일로 정해진 겁니다. 그냥. 네. 화요일에 갔군요. 스승이 모리 슈워츠 교수인데 이 교수가 대학에서 30년간 사회학을 가르치는 교수였습니다. 네. 70대 루게릭병을 진단받고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어느 토크쇼에 나가서 하게 된 거예요. 그게 나이트 라인이라는 토크쇼였거든요. 네. 그걸 이제 미치 앨범이 본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교수님을 내가 반드시 이걸 가지고 기록을 남겨야겠다라고 해서 목이 은사인데 내가 한 번도 찾아보지 못한 죄책감 때문에 이런 걸 하게 된 거거든요. 네. 이게 되게 쉬운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디트로이트에 살거든요. 그런데 매사추세츠 주까지 1100km를 매주 왔다 갔다 한 거예요. 1100km. 네, 매주 화요일 날 만나가지고 그 스승과의 대화를 기록한 거죠. 그렇군요. 그 루게릭병이라고 요즘은 많이 알려진 병이긴 한데 네. 제가 사실 루게릭 요양병원을 짓는 승일희망재단 홍보대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근데 이제는 사람들이 많이 이제 아이스버킷 챌린지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흔히 그 스티븐 호킹 박사가 알았던 병 하면 다들 아시는 거예요. 네, 맞아. 맞습니다. 네. 그 루게릭병을 진단받은 후에 스티븐 호킹 박사는요, 네. 55년이나 살았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그럴 수도 있나 보다라고 하는데 굉장히 특이한 경우고 보통은 이게 그 운동신경이 천천히 파괴되는 병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움직이지 못하게 되고요. 그 호흡 자체가 이제 불가능하게 돼요. 근데 이 병의 진짜 무서운 점은요. 운동신경은 죽어가는데 네. 감각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가는 게 자기가 느껴지는 거죠. 네. 끔찍하다. 이 토크쇼에 나가셨잖아요. 이 네, 모리 네, 교수가. 네. 그때 네. 받았던 질문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천천히 죽어가는데 무엇이 제일 두려운가요? 라고 질문했더니요. 어느 날 갑자기 내 엉덩이를 대신 누군가 닦아줘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 두렵다. 네. 되게 현실적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더 와닿는 그런 말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박사가 말했던 그 말이 뭔지 알 것 같아서 네. 너무 가슴이 아프네요. 그 어떤 책에 보니까 어떤 할머니는 나중에 내가 죽을 때쯤, 그러니까 죽어서 누군가한테 발견됐을 때 혹시 내 속옷이 더러울까 봐 매일 속옷을 갈아입는다라는 얘기를 하신 걸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떤 모습인가를 생각해 보면은 그 죽음을 향해 가는 길이 얼마나 외롭고 맞아요. 힘들었을지를 생각하게 네. 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두 사람이 화요일마다 만난 거잖아요. 네네. 어떤 얘기를 나눴을까요? 사실 그 굉장히 특별한 수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엄청난 지식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들을 담담하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이제 두 번째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세상에 대한 이야기, 가족에 대한 이야기, 죽음에 대한 이야기, 연민, 사랑 뭐 이런 것들로 다양했는데요. 제가 기억나는 건요. 나이 드는 게 싫지 않냐라고 이제 제자가 물어보니까 모리 교수가 한 말이 그겁니다. 나이 드는 것에 맞서 싸우면 언제나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나이는 드는 거니까요. 이길 수 없으니까.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받아들여야 한다. 내가 얘기하고 그런 걸 보면 좀 받아들이기 쉬울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상황을 저항하기보다는 그냥 껴안고 네. 담담히 그것을 가져가라, 살아가라 이런 얘기가 되는데 선생님 그러면 딱 24시간만 건강해진다면 제일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에요? 하루 동안? 그랬더니 아침에 일어나 운동을 하고 롤케이크와 홍차로 아침 식사를 한 후에 수영하러 가겠어. 친구들과 맛 좋은 점심 식사를 하고 서로에게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 그런 다음 산책을 가겠어. 나무도 보고 새도 구경하면서 자연에 파묻힐 거야. 저녁에는 레스토랑에 가서 스파게티를 먹고 싶네. 멋진 파트너들과 지칠 때까지 춤도 춰야지. 그리고 집에 와서 깊고 달콤한 잠을 자는 거야. 진짜 우리가 평상시에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냥 주말에 할 수 있는 일이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죽어가는 사람이 하루를 얻게 된다면 가진 소원이에요. 맞아.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걸 누리고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혹시 네. 제가 10억을 드린다, 네. 100억을 드린다라고 하면 네. 받으시겠어요? 당연히 받죠. 계좌번호는 바로 찍어드리죠. 근데 그 100억을 받고 내일 죽어요. 아 뭐야? 그럼 받으실 거예요? 아니, 잔인해요. 그냥 있는 대로 살게요. 네. 네. 그러면 나의 내일의 가치는 100억 이상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구나. 네. 그러네요. 이 평범한 하루가 100억 이상인 거예요. 요즘 참 별일 없고 재미없어라고 하는데 정말 누군가가 그렇게 바라는 일상을 우리가 매일매일 살고 있구나라는 깨달음을 주는 정말 수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만남의 횟수가 계속된다는 건 사실 죽음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그렇죠. 의미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책 속에서 모리 교수는 생각보다 너무 담담하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네. 이 13번째 화요일에 모리 교수의 장례식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를 하거든요. 그리고 14번째 화요일까지 맞고 네. 그리고 15번째는 오지 않습니다. 돌아가셨어요. 네. 아, 떠나는 자와 남는 자의 그 마지막 수업이에요. 네. 근데 모리 교수는 죽음을 덤덤하게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남은 자는 느낌이 어땠을지 궁금하거든요. 원래 약간 성공을 지향하는 그렇게 보자면 성공에 미친 사람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모리 교수와의 대화를 통해서 이 사람이 봉사라든가 이런 것들에 미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처음에 이 책을 낸 계기도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을 내 가지고 이거를 모리 교수님 그 투병을 하면 투병 그 병원비가 들잖아요. 네. 이게 그 모리 교수가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에 출판사 계약이 성사가 돼가지고 네. 다행히 병원비 정도는 부담을 하려는 그 바람이 실현이 된 거죠. 근데 사실은 네. 그 정도가 아니죠. 전 세계 45개 언어로 번역이 돼가지고요. 총 1,500만 부가 팔렸고요. 우와. 그리고 205주 연속 베스트셀러가 됐다고 합니다. 205주요? 네. 205주?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히트를 해가지고요. 지금도 아내와 함께 세이 디트로이트 재단을 비롯해서 9개 자선단체를 운영하면서 자기 커리어를 이어가면서도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고 해요. 모리 교수의 수업이 정말 미랄이 된 거네요. 네. 오늘 내가 헛되이 보낸 하루가 어제 죽은 누군가가 그토록 살고 싶어 했던 내일이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네. 저 진짜 오늘부터는 진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죽음 앞에서 누구든 겸허해진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없는지, 소중한 것들 우리가 너무 간과하진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아는 책책방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었습니다.
책과 인생 이야기 함께 나누는 인생 책방. 오늘 모실 주인공은요, 이 책방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 분입니다. 무려 11권의 책을 내신 수필가시죠.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우리 의원님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2004년에 정계에 입문하셔서 무려 4선을 지내고 계시고요. 2006년에 수필가로 등단을 하셨어요. 와. 그리고 11권의 에세이집을 발간하셨습니다. 지난해였죠. 11월에 11번째 에세이집 숨은 정치를 찾아서를 출간을 하셨는데 우리 의원님께서 직접 이 책 소개를 좀 해주세요. 저는 2004년에 처음 이제 정치권에 들어왔는데 네. 그때는 이제 공직에 있다가 이렇게 새로 정치권 입문을 하게 됐습니다. 공직에 있을 때는 뭐 정말 주어진 일을 하면서 정말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랑만 얘기하는데 좀 보이지 않는 사랑이 뭔가 그거를 찾으면서 일을 하다 보니까 네. 숨은 사랑 찾기라고 이렇게 해서 책을 하나 냈었고요. 그 이후에 10권의 책을 냈는데 그 마지막으로 낸 그 숨은 정치를 찾아서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숨은 사랑을 찾다 보니까 결국 정치도 결국은 사랑과 봉사 아니냐 제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랑의 마음이어야 되고 봉사의 마음이 우선 아닌가. 그래서 우리 숨은 정치 네. 사랑과 봉사로 이렇게 집약될 수 있는 그런 정치의 새로운 면을 좀 보자. 결국은 그게 우리가 지금 지향하는 신뢰와 무슨 뭐 화합의 정치, 네. 또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헌신과 봉사의 정치 그런 그 이면을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그걸 좀 모아서 하나의 책으로 내봤습니다. 정말 뭔가 비밀 얘기가 담겨 있을 것 같은데 의원님의 책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책을 11권이나 쓰신 분이 인생책으로 꼽은 책은 무엇일지 너무나 궁금하시죠? 오늘 골라주신 인생책은요, 바로 세종과 맹사성의 미래경영 리더십이라는 책입니다. 과연 어떤 책인지 함께 보고 올까요? 세종과 맹사성의 미래경영 리더십은 고불 맹사성과 조선시대 성군인 세종의 행적을 통해 시대가 요구하는 진정한 리더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미래경영과 리더십을 조선시대에 비추어 서술하고 있어 역사적 사실과 인물을 통해 과거를 배우고 오늘을 해석하며 미래를 바라보는 훌륭한 길잡이가 됩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리더라면 정조처럼이라는 책을 통해서 정조의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거든요. 근데 오늘은 세종과 맹사성의 리더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진영 씨 어떻게 네. 읽으셨어요? 저는 갑자기 벼랑간 이 노래가 생각이 나요. 네. 황금 보기를 돌같이 알아 최영 장군의 말씀 받들자 황희정승 맹사성 과학장영실 역사는 흐른다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근데 맹사성 이분이 한국을 빛낸 백인 위인에 들어가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분을 잘 몰랐어요. 맞아요.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이제 맹사성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있어서 참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진짜 우리가 세종대왕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네. 맹사성? 글쎄 들어봤는데 어떤 일을 하신 분인지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거든요. 우리 시안 작가님께서 이 맹사성이라는 인물이 어떤 분인지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 이분 약간 억울하실 것 같아요. 아까 노래에도 황희정승, 맹사성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맹사성도 그 정승의 아이콘 같으신 분이에요. 오. 그러니까 이게 투탑 체제로 네. 조선 왕조의 몇십 년을 이 두 명이 투탑 체제로 해가지고요. 실제로 맹사성은 고려 말에서 조선 초의 문신입니다. 그리고 호가 되게 재밌어요. 고불이거든요. 고불? 고불 맹사성. 고불 그러니까, 맹사성. 네, 그렇죠. 고불 맹사성. 근데 그러니까 오래된 부처란 뜻이요. 그냥 글자 그대로 하면. 네. 근데 이거는 그 사대부나 이런 사람들이 서로 높여서 부르는 그러니까 그런 말이었고요. 청렴한 생활로 또 유명하시고요. 뛰어난 업무 능력과 인품을 바탕으로 조선에서 가장 오랜 시간 좌의정의 자리에 계셨던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정승하면은 황희정승도 있지만 맹사성도 고불 맹사성 못지않게 주시고요. 네. 투톱 체제였다. 네. 오, 새로운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의원님께 네. 인생책을 좀 선정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더니 정말 고민도 하지 않으시고 맹사성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네네. 그만큼 굉장히 맹사성에 대해서 의미를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이 세종과 맹사성의 미래경영 리더십을 인생책으로 골라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원래 맹정승은 사실은 세종대왕 때 붙여졌습니다. 고려 말서부터 말하자면 과거에 급제해서 공무원을 했지만 네.
그분을 장관, 정승으로 발탁한 분은 세종대왕입니다. 워낙 그 학식도 높고 인품도 훌륭하고 특히 충효정신이라고 하는 걸 이거 아주 철저하게 실천하신 분이에요. 열 몇 살에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네. 3년 동안 그 딴일을 하지 않고 오로지 어머니 그 묘에서 지킨 그런 분이고요. 또 이분이 굉장히 그런 그 벼슬이나 지위에 비해서는 굉장히 이 소박하고 굉장히 서민적이고 물론 청렴한 분이고요. 네. 또 독특한 점이 이분이 피리를 좋아했다고 그래요. 피리. 피리요? 피리. 오, 네. 우리 어렸을 때 버들피리라고 이게 불러봤는데 네. 이분이 특별히 음악에 또 조예가 남달랐습니다. 당시 이제 유명한 박연이라고 하는 그런 전문가가 있었는데 이분이 그런 그 박연 선생과 함께 조선의 궁중 음악 이 체계를 딱 잡은 분이에요. 그래서 아주 다방면으로 여러 가지 많은 말하자면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종합 멀티플레이어인데 그러면서도 이 사고가 그만큼 혁신적이고 굉장히 부드럽고 소프트했다. 네. 그런 점을 많이 높게 사는 것 같습니다. 인생책으로 선정하신 이유를 여쭤봤는데 정말 계속 나오실 만큼 그만큼 애정을 가지고 골라주신 책인 것 같습니다. 왜 예전에 유럽 역사 보면은 철학자면서 정치가고 과학자면서 음악가고 이러는데 맹사성이 이런 분이었구나라는 거를 얼핏 들어서도 느낌이 오거든요. 정말 궁금해지는 오늘의 인생책, 의원님의 책과 인생 이야기로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자,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요. 세종의 최애입니다. 최애. 요즘 어린 친구들이 하는 말인데 언뜻 무슨 뜻인가 하실 텐데 정말 가장 사랑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수많은 신하 중에서 세종대왕이 그렇게 사랑했던 신하가 맹사성이었다라고 하는데 그만큼 왕에게 최고의 신하였다라는 의미였겠죠. 세종대왕과 맹정승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운명적인 만남으로 이제 관계가 맺어졌는데요. 네. 맹사성의 특히 그 장점이 본인은 굉장히 낮추고 낮은 목소리를 하면서 세종한테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그 당시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서 높은 뜻을 말하자면 제대로 네. 실천하고 그런 시책을 펴주십시오 하는 그런 미래지향적인 세종대왕이 여러 가지 한 일 중에 많은 상당 부분을 맹사성이 아마 건의하고 또 그런 것들을 세종대왕은 또 대부분 리더들이 또 이 팔로워들이 얘기하는 거를 잘 안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세종대왕이 가장 말씀을 잘 들은 사람이 바로 이 맹사성입니다. 굉장히 신뢰했나 예, 예. 봐요. 또 뭐 세종대왕이지만 모든 게 다 완벽한 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하고 있는 어떤 사각지대나 부족한 점 이런 점을 보완을 해주고 그러는데 깜짝 놀랄만한 것이 지금 우리 육아 여성 직원들 특히 많이 걱정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남성까지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거기 궁중에 있는 뭐 하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육아 문제로 할 때는 휴가를 줘라. 꼭. 육아휴직이 그때 있었어요? 그때 그거를 주었고요. 또 세종대왕의 장점 중에 하나가 그 당시에 지금 우리처럼 여론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방을 써붙인다거나 또 여러 가지 이 계통을 통해서 여론을 돌아본다든가 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전 세종대왕에 꼭 필요한 일들 그런 아이디어와 제안과 건의를 맹사성이 주로 많이 했다는 거. 어떻게 보면은 전통적인 생각을 갖는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진보적이고 진취적인 그런 혁신적인 사고나 그런 걸 많이 했다는 거. 네. 그게 그분의 큰 장점이었고 네. 그래서 세종대왕이 이제 크게 나중에 큰 인물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정말 최고의 참모였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인지 맹사성이 죽었을 때 세종이 굉장히 애도의 글을 남긴 게 또 유명하더라고요. 네네. 나라에 큰일이 생기면 꼭 반드시 논의를 했고 또 우리가 점을 칠 때 쓰는 풀과 거북처럼 꼭 곁에 두려 했는데 하늘이 모셔갔으니 어떻게 하겠냐. 그러니까 참 세종대왕으로서 큰 아픔이고 너무 아쉬웠죠. 그래서 예관을 보내서 조문을 하고 네. 술 한 잔을 바치니 영혼이 어둡지 않으면 재물의 기운을 잘 드시기 바라오. 이런 세종대왕이 글을 남길 정도로 네. 이분에 대해서 굉장히 뭐라 그러나요? 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좀 편향적인 것 같은데 너무 아끼신 거예요. 그랬군요. 이 책에 보면은 세종과 맹사성의 여러 가지 일화들이 나오거든요. 시안 작가님 특별히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있을까요? 황희정승이 좀 결단력 있고 과감하게 일을 저지르는 스타일이래요. 근데 그거를 되게 유한 성품으로 네. 부드럽게 중재하면서 실천하는 게 맹사성, 그러니까 맹정승이었던 거죠. 그래서 둘이 같이 있어야지 이게 일을 좀 잘할 수 있는 빛을 발해서 항상 이렇게 같이 네. 갔었는데 세종대왕 같은 경우는 능력 있는 신하를 항상 옆에 두고 싶어 해가지고요. 황희정승은 87세 그리고 맹정승은 76세가 돼서야 간신히 퇴직을 한 거예요. 세종이 계속 저 사직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계속 사직서를 안 받아주니까요. 그렇구나. 그러면 사직서를 낼 때마다 막 이렇게 선물 같은 거 많이 이렇게 주면서 회유하느라. 네, 그냥 내 옆에 더 있어, 더 있거라 이런 뜻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약간 통신사처럼 네. 저 그만하겠습니다 하면 선물 주고 이러듯이. 아닌데 고객님, 제가 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요. 계속. 근데 그렇진 않지만 맹사성 같은 경우는 70세에 네. 임금님의 하사품을 받았어요. 괴장을 받았는데 회장이요? 괴장이요. 난 게장인 줄 알았어요. 괴장이면 그냥 먹고 끝나잖아요. 네. 이건 좀 더 괴장. 오래 가는 지팡이와 의자입니다. 지팡이와 의자요? 이거를 줄 테니까 내 곁에서 계속 있어라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은퇴를 만류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의미를 따지자면 네. 지팡이를 짚고서라도 의자에 앉아서라도 내 옆에서 보좌를 해다오 막 이런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 괴장을 받으신 걸로 또 유명하죠. 네. 야, 오래도록 내 곁에서 조언을 해주고 도와달라라는 의미, 그만큼 아끼셨다는 의미일 텐데요. 맹사성이 말씀하셨지만 76살에 퇴직한 후에도 국정 현안을 세종과 논의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79살에 작고를 하셨는데 그러고 보면 정말 눈 감기 직전까지 연리를 하신 거잖아요. 맹사성이 이렇게 세종의 신임을 두텁게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을까요? 세종대왕이 세자일 때, 충녕대군일 때 직접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부터 학문적인 네. 그런 토대를 만들어준 스승이고요. 또 세종대왕이 이제 임금으로 즉위한 뒤에도 계속해서 정말 늘 변함이 없는 그런 신하로서 너무 충실한 거예요. 시대 변화의 흐름이나 세계 정세에 돌아가는 거 그걸 알아서 잘 이 새로운 정책이나 이런 방향을 제시를 잘해준 거죠. 그러니까 세종으로서는 당신이 고민하는 걸 알아서 잘 제시해 주니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세종의 최애가 맹사성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의원님은 18대부터 21대까지 무려 4선을 하시면서 그 지역의 최애신 거잖아요. 지역민들의 선택을 계속해서 받으신 거니까 무려 15년째요. 그러면 우리 의원님께도 지역민들의 어떤 두터운 신임을 받을 수 있었던 뭐 이유랄까요? 비결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저한테는 과분한 말씀이고 뭐 지금 세종의 최애를 저한테 같은 단어를 쓰기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보고 다만 제 나름대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아까 세종대왕 때 직원이나 조언을 맹사성 같은 훌륭한 그런 신하들이 해줬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제 나름대로는 지역의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무조건 여기서 지역에서 함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매일 이제 15년째 지금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KTX가 아니고 이제 승용차 가지고는 너무 교통이 지체가 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오나 하여튼 꼭 출퇴근하면서 아침 저녁으로 주민하고 만나고 또 기차 안에서 또 많이 주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럼 거기서 민원도 듣고 또 만나게 되면 답도 주고 그런데 저는 이제 되는 건 되는 거고 안 돼도 꼭 답을 드립니다. 왜 이게 안 된다. 그래서 이런 점이 앞으로 보완이 돼야 이게 됩니다. 뭐 어떤 무슨 특별한 비결이나 무슨 최애라고까지 할 만한 뭐 그런 특별한 건 없는데 주민들하고 가까이 하고 그분들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또 사실은 좀 경제적으로 여유 있고 많이 배우고 뭐 그런 분들보다는 조금 약자인 분들한테 좀 귀를 기울이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서 뭐 그냥 저 나름대로는 평범한 활동인데 뭐 이렇게 선수가 높아지다 보니까 좋은 뜻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겸손하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수많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도 중간에 말씀하셨다시피 귀를 항상 열고 지역의 현안을 이렇게 꿰뚫어보는 전문가적인 어떤 식견도 있으실 것 같고 그만큼 애정을 담으셨다는 의미일 것 같은데 요즘 그 지역에서 좀 관심을 갖고 있는 현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지역에 제가 처음에 국회에 들어오기 전에는 제일부터 지금까지 제기된 것이
종합병원이 없다는 거. 사람이 이게 그렇게 많이 큰 모이고 거였고요. 있는데. 예. 네. 사실 옆에가 바로 이제 천안이다 보니까 예. 천안 쪽에 병원이 있습니다. 종합병원이. 그런데 때로는 응급 환자는 천안에 가기 전에 일이 잘못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 종합병원 얘기 있어. 고속도로가 사실은 없었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옆에 지역이래 통과만 하지 네. 아산은 없었는데 그런 문제들이 이제 결정이 돼서 빨리 이제 그 건립을 해야 되는데 아직 그 설계라든가 그런 문제까지 진도가 안 나갔습니다. 실제 밑그림만 그렸지 진짜 스케치하고 하는 거는 지금부터 해야 된다. 그 문제하고 고속도로 문제는 마침 천안에서 아산 당진으로 가는 고속도로가 지금 한참 사업이 진행이 돼서 오는 9월 달이면 천안에서 아산까지 고속도로가 준공이 됩니다. 와. 그러면 이제 아산 지역에서 천안이나 당진을 거치지 않고 네. 서울이나 부산, 서울이나 목포까지 경부나 호남을 직접 접근할 수 있는 네. 그런 좋은 점이 돼서 그 마무리가 잘 되고 오랫동안 수건 사업 이번에야말로 꼭 가시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발빠르게 뛰셔야겠습니다. 네. 더 많은 분들이 아산으로 몰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이명세 의원님이 정말 애정을 가지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자, 두 번째 키워드 함께 볼까요? 자,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청백리입니다. 청백리는 이 청렴결백한 관리를 뜻하는 말인데요. 맹사성의 대표적인 수식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굉장히 청렴결백했나 봐요. 맹정석에서 뭐 여러 가지 일화가 굉장히 많은데요. 어떤 게 있어요? 지금 그분의 동상이 그 맹사성 고택에 있는데 네. 소 타고 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소를 피리를 타요? 불면서 소를 탄다. 그게 아주 상징적인 정승이 일입니다. 소를 타요? 지금 말하면 장관이나 부총리 이 정승인데 네. 어디 지역에 내려가거나 관가에 갈 때는 다 그 밑에 병사들이 호위를 하고 그렇죠. 말을 타고 앞에서 호위하고 뒤에서 이분을 다 이렇게 호위하는 그런 그 커다란 대열을 갖잖아요. 네. 그런데 이분은 절대로 그런 걸 하지 않고 간단하게. 그래서 당신이 주로 한 것이 소를 타고 야. 한 거예요. 앞가름마도 타셨을 것 같지 않아요? 앞가름마 타고 소 타고. 예. 그래서 한 번은 이제 그분이 이제 어떻게 이제 얘기를 안 했는데 네. 그 어떤 기관에서 맹정성이 내려온다 이걸 알고 그분을 이제 어디까지 마중을 나온 거예요. 네.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는데 어떤 노인이 소를 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기다리던 사람이 호통을 쳤죠. 아니 지금 여기 귀한 손님 오는데 왜 당신 앞에 나와서 얼쩡거리냐 야단을 쳤는데 백성들이 다니는 길을 막을 수는 없지 않냐. 그래서 그걸 당신이 기다리는 저 성주한테 그 말씀을 드려봐라 이렇게 하고 했는데 네. 그분이 이제 못 맹정성이었어요. 알아보고, 네. 그래서 그분은 좀 소박하고 소탈하게 네. 서민적으로 그 조그만 집에서 아주 낡은 그런 집에서 평생을 살았다 하는 걸 알고 무슨 선물이나 일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정말 지금 말로 칼같이 전부 공과 사를 구분해서 절대로 어떤 피가 되는 선물이나 이런 걸 금했다는 거죠. 아니 왜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이렇게 그러니까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은 맹사성이네. 그러니까요. 예. 그런 그 맹사성 내에 정말 몇 분의 1이라도 해당하는 그걸 늘 자기 마음의 거울로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맹사성은 청렴 결백의 아이콘이기도 하지만 네. 개그감이 또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개그감이 아니 청렴결백하면 뭔가 좀 꼬장꼬장하지 않을까 싶은데. 아유, 네. 고지식해 이럴 것 같은데 개그감이 좋았고 어떻게 보면 아재 개그의 창시자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네. 한 일화를 말씀드리면 이제 조정으로 돌아가는 중에 비를 만나신 거예요. 비. 그러니까 좀 비를 피했다 가야 되니까 잠깐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서 어떤 선비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선비랑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뭐 장기도 두고 이렇게 하다가 공당 게임을 한번 해볼까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공당 그래서 게임이요? 공당 게임 말끝마다 공, 당 이렇게 끝나는 말이거든요. 이거 우리가 한번 네. 해볼까요? 퐁당퐁당처럼. 네. 제가 네. 맹사성입니다. 이렇게 도포 입혀주시고요. 무엇하러 서울 가는 공? 엿을 구하러 올라간당, 무슨 벼슬인 공? 서리직 관리당, 내가 마땅히 시켜주겠는 공? 에이 그러지 못할 거당. 이렇게 놀다가 헤어진 거예요. 그리고 네. 과거 시험을 보러 갔는데 그 시험 관리하시는 분과 수험생으로 또 만난 거예요. 어머. 예. 그래서 그때 맹사성이 슬그머니 가가지고 어떠한 공? 죽었지당. 이 아재 개그로 손발이 척척 맞아가지고 오. 결국 맹사성의 추천으로 그 선비는
여러 차례 고을 수령으로 지냈다라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뭔가 맹사성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는데 요즘에서 좀 쉬어 가볼까요? 그럴까요? 예, 권진영이 휴게소 준비했습니다. 의원님 들쳐서 안 보셔도 돼요. 그냥 편안하게 하시면 됩니다. 아재 개그 좋아하신다고 이제 맹사성 얘기를 하면서 제가 아재 개그에 관한 넌센스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넌센스 퀴즈는 뭐 이렇게 똑똑하지 않아도 돼요. 살짝 정신을 놓고 풀으셔도 괜찮습니다, 의원님. 첫 번째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을 일어나게 하는 숫자는 무엇일까요? 1, 아니 그러니까 1, 2, 3, 4 하지 마시고 하나, 둘, 셋, 넷, 5, 다섯 맞습니다, 의원님. 모든 사람을 일어나게 하는 숫자 다섯. 다섯 이거죠. 맞습니다, 의원님. 잘 네. 풀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려 맞추셨어요? 너무 어리둥절하신 것 같은데 네. 문제 맞히셨어요, 의원님.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왕은? 벌거벗은 인간이 아, 의원님 이거 넌센스라니까요. 너무 진지하셔요. 세상에서 네. 가장 가난한 가난해요. 최저임금. 와. 되게 무심하게 잘 맞추시죠. 그러게요. 최저임금을.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가수 서른도 씨가 옷을 벗는 순서는 뭘까요? 서른도의 히트곡을 생각해 주시면. 학창 시절 의원님. 아, 진짜 시작하는 의원님. 건데 아, 이거 우리 저기 이시연 작가님 한번 맞춰보실래요? 이거 상하이 하이 순으로 상이 하이 순으로 받는다라고 해서 상하이였습니다. 네, 네, 의원님. 어렵습니다. 네, 이렇게 네. 아재 개그 능력고사를 실시해봤는데 우리 의원님은 아재가 되려면 아직 멀었어요. 네. 맹세상 같은 분이 하셔야지. 의원님도 좋았습니다. 네, 센스 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우리 진지한 것도 의원님의 매력인 것 같아요. 맞아요. 자, 우리 의원님의 책과 인생 이야기 계속해서 나눠보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인데요. 자, 아산. 역시 빼놓을 수 없는 키워드입니다. 우리 의원님의 고향이기도 하면서 지역구이기도 하고 맹사성의 고향이기도 한 곳이 바로 아산인데요. 실제로 말씀하셨지만 고택이 아산에 있죠. 네네. 네. KTX역에서 불과 한 20분 정도면 되는데요. KTX 아산 천안아산역이죠. 네. 거기서 20분 정도 차량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면은 이제 맹사성 고택이라는 것이 있고요. 거기에 이제 큰 정말 그 보수로 있는 은행나무 큰 데가 있고, 그래서 거기 특히 가을이 되면 그 은행잎이 쫙 이 고택을 덮고 있고, 네. 정말 주변 경관이 참 아주 전원적인 그런 풍경을 잘 표출시켜줍니다. 이 아산하면 딱 떠오르는 게 온양온천이거든요. 맞아요. 네네네. 근데 여기가 이 역사가 1000년이 넘었다고 하는데 정말이에요? 1000년이 아니라 역사상으로 2000년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서기 19년 백제 원조왕 때 네. 탕정성을 쌓았다. 네. 탕정성을 쌓고 네. 거기에 사람들이 살았다. 그런 기록이 삼국사에 나옵니다. 2000이 넘었죠. 그때부터 탕정이 지금의 그 삼성이 있는 탕정하고 똑같은 글자입니다. 끓을 탕자 우물정자. 네. 뜨거운 물이 그때부터 나왔습니다. 임금이 오신 거는 고려 시대부터 이제 직접 오셨고, 네. 조선 시대에는 이제 태종, 그다음에 바로 이 세종, 그다음에 세조, 그다음에 영조, 정조 뭐 이런 분들이 자주 오셨어요. 그래서 제일 많이 오신 분이 바로 세종대왕입니다. 세종대왕이 한 달 이상 머물렀어요. 그런 때가 많습니다. 거기서 임시 과거 시험도 치고, 또 세종대왕이 이제 복장을 민간 복장으로 해서 민정 시찰도 하고, 네. 거기에 바로 이 맹사성이 이제 그분을 발탁해서 네. 그분하고 많이 정사를 논의하고, 네. 한글 창제 준비 작업도 거기 온양행궁에서 했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 의원님께서 온양행궁의 그 가치를 알리기 위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고군분투 해오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온양행궁의 복원 사업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그러니까 아직도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주어서 그거를 이제 기본 예비 타당성 검토한 단계고, 설계까지는 아직 못 들어간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너무 속도가 느리고, 중국의 시안이나 가보니까 양귀비하고 당현종 그런 데도 있고, 인도네시아 또 유럽에도 가면 그 소위 황실 목욕 문화, 네. 이런 것이 하나의 전통으로 남아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제 온양온천 중심으로 한
그런 그 소위 이 상류적인 그런 그 목욕 문화 이런 것이 좀 이어지지 않아서 좀 아쉽습니다. 네. 그게 이제 관광 대상이고 또 그걸 새로운 지금 힐링의 수단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좀 서둘러야 될 사업 중에 하나가 바로 온양행궁복원 사업입니다. 그러게요. 우리 의원님이 아산의 민원실장이라고 불리신데요. 이렇게 지역의 현안들이 굉장히 발빠르게 뛰시느라 굉장히 뜨겁게 여름을 보내실 것 같습니다. 이 책의 서문에 보면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스티브 잡스가 한 말인데 소크라테스와 점심을 함께 할 수 있다면 애플이 가진 모든 기술과 그것을 바꾸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의원님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 그러면 누구와 점심 식사하고 싶으세요? 저야 당연히 맹사성 그분하고 네. 뭐 하면서 지금 이 시점에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할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얘기했던 이런 얘기를 현대적으로 현대판 버전은 바꾸겠지만 네. 그걸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제대로 일하고 제대로 실천하는 네. 그런 실천자가 되라 하는 말씀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의원님과 공당 게임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의원님이 선정해 주신 인생책을 통해서 맹사성이라는 리더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인생책으로 선정해 주셨잖아요. 이 세종과 맹사성의 미래 경영 리더십 이 책을 통해서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어떤 거 있을까요? 저희로서는 다 그렇습니다만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역사에서 훌륭한 족적을 남기신 분들 그분들을 우리가 잊지 말고 정말 그분들이 남긴 뜻을 우리가 잘 살려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그리고 우리 민족의 미래를 새롭게 밝혀가는 그런 그 나침판으로 알고 네. 우리가 잘 갈고 닦고 해야 되고요. 모든 것이 저절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를 모아서 정말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이 함께 신뢰와 상생으로 나라가 잘 이끌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정치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책임이 많이 큰데 요즘도 참 저희들이 볼 때 너무 소모적인 정쟁이나 이런 게 많은데 우리 맹사성이나 그런 분들이 남겼던 그런 동무 그분들을 왜 우리가 존경하는가 우리가 그분들을 존경한다고 그러면서 왜 그분들의 존경스러운 점은 우리가 따라하지 못하는가 너무 안타깝고요. 세종대왕과 맹사성 이 두 분의 만남 이게 조선시대 정말 가장 우리 조선이 세계적으로 빛을 내는 그런 그 시기였다는 것 저희들이 늘 윤영하면서 그 뜻을 잘 받드는 그런 국민이 되고 또 그런 시청자가 함께 되도록 저희와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을 여행지가 정해졌어요. 이 책 들고 아산 온양 온천으로 가야겠습니다. 네. 우리 진영 씨 의원님 만나본 소감 어떠세요? 의원님 아까 전화 왔어요. 저 승용차 아니고 소 타고 오신 거 빨리 빼달라고. 왠지 의원님 소 타고 오셨을 네. 것 같지 않아요? 음메 이렇게 되게 크락션 울릴 때 빵빵이 아니야. 음메 암소 음메 이럴 것 같은데 우리 의원님 이렇게 만나니까 뭔가 힐링도 되고 인간 반식욕한 그런 느낌이세요, 의원님.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힐링이 되고 또 이렇게 몸의 혈액순환도 싹 도는 반식욕 같은 그런 의원님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이시안 작가님은 간단한 추천평 부탁드려요. 네, 요즘 젊은 친구들이 우리나라에 롤모델이 없다는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찾아보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으시면 그러니까 공직을 좀 지향하시는 분이라든가 아니면 조직의 리더가 되고 싶으신 분이라면 이 책을 읽으시면 맹사성이라는 새로운 롤모델을 좀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드네요. 우리 의원님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해주세요. 지금 우리나라를 볼 때 정말 해야 할 일도 많고 또 넘어야 할 산도 많습니다. 이럴 때 정말 세계를 보면서 우리 미래를 잘 경영해 갈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이 뜻과 지혜를 모아주시는 것 너무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명소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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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무언가를 떠나보낸 후 후련하기도 하지만 떠나보낸 상실감에 마음이 공허하기도 한데요. 책으로 공허해진 마음을 채워드릴 저는 홍재경입니다. 전문가의 금주의 서평과 국회도서관과 함께하는 화제의 도서도 준비했습니다.
이 세상에 이유 없는 죽음은 없다. 책은 유품정리사가 떠난 이들의 뒷모습에서 발견한 삶의 흔적이자 떠난 이들이 세상에 남기고 간 마지막 이야기들을 모은 기록인데요. 외로워서 더는 살 수 없다던 중년의 고독사, 고시원 단칸방에서 꿈을 키우다 돌연사한 청년의 죽음 등 저자는 매일 죽음의 현장으로 출근하며 다양한 죽음의 이유들을 마주합니다. 저자는 수많은 죽음을 마주하며 마지막 순간을 평온하게 맞이하는 건 1000명 중 1명에게나 주어지는 엄청난 행운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는데요. 아름다운 마무리를 꿈꾸며 일상을 보내는 우리에게 평화롭고 안온한 죽음이 찾아오기를 이라고 전하며 일상의 소중함과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일깨워줍니다. 죽음에 대한 고찰을 전하며 떠난 이들의 뒷모습에서 배운 삶의 의미를 전하는 책, 떠난 후에 남겨진 것들입니다. 모든 사람은 나이 들에 따라 노화하는 신체에 적응해야 하고 수많은 이별과 사랑을 반복하면서 인간관계의 변화를 경험하는데요.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든 끊임없이 변화에 적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겪는 이 변화를 맞이하는 방식은 각자 다 다른데요. 어떤 사람은 금방 적응하며 중심을 잡지만 어떤 사람은 작은 변화에도 무력감과 상실감을 느끼기도 하죠. 저자는 그 차이가 심리적 유연성에 달려있다고 말하며 유연성을 기르기 위해서는 먼저 버려야 할 것과 남겨야 할 것을 구분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불안할수록 더욱 움켜쥐게 되겠지만 때로는 놓아주어야 두 손이 자유로워지는 법. 내 것이 아닌 것을 내려놓는 용기의 심리학. 버려야 할 것, 남겨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서평책은 식민지 건축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일본 제국주의가 지은 건축물은 한반도 침략의 도구이자 권력의 상징이었는데요. 책은 이 당연한 사실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만주와 대만으로 시선을 넓히고 어떤 사람들이 어떤 재료로 어떤 양식을 선택해 건물을 지었는지 세세하게 따져묻습니다. 서평가 박중환 전 국립나주박물관장은 사실 식민지배의 유산을 바라보는 이 책의 서술과 관점이 혼란스럽고 모순된다라고 말하며 저자는 책 머리에서 침략과 지배를 다시 묻는 중요한 의미는 일본이 과거의 잘못을 인식하고 재발을 허용하지 않는 데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책의 끝에는 식민지 건축의 선진성과 세계성을 말하고 있다라고 서평합니다. 식민지 건축으로 분석한 일본의 지배 이데올로기와 네트워크, 식민지 건축입니다. 국회도서관과 함께하는 화제의 책. 첫 번째 책은 전 세계 130만 부 판매 기록을 올리고 260주 연속 글로벌 베스트셀러를 기록한 책인데요. 글로벌 기업들과 전 세계 130만 명이 체험한 놀라운 성과, 바로 다음 날 실행 가능한 생각을 뒤집는 플립 싱킹의 15가지 전략을 담은 책. 문제는 많을수록 좋다. 그것이 다 기회가 되니까. 베르톨트 건스터의 플립 싱킹입니다. 두 번째 책은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 저널 등 주요 언론들과 사피엔스의 유발 하라리 등 전 세계 초일류 석학들이 출간 즉시 극찬을 쏟아낸 책입니다. 와일드 후드는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가 새끼에서 성체가 되는 특정 시기이자 그때 공통적으로 겪는 경험을 뜻하는데요. 새끼에서 어른이 되기 직전 가장 극적인 전환점에 주목한 세상 모든 날 것의 성장기. 바버라 네터슨 호로위츠, 캐스린 바워스의 와일드 후드입니다. 상실감을 주제로 오늘 뭐 읽지 함께 해봤는데요. 소개해드린 오늘의 책들로 공허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채워지길 바라겠습니다. 다양한 테마로 또 다른 세상을 선사해주는 책 여행. 오늘도 유익하셨나요? 다음 주에는 어떤 테마로 책을 탐험하게 될지 또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뭐 읽지는 다음 주 새로운 책으로 또 인사드릴게요.